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막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이 채널을 찾아와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자주 즐겨 듣는다고 추천을 해주신 채널이라 간간히 구경은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결국 사연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네요. 저는 여기 올라온 사연처럼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되었다고 장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황당한 사건을 겪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취미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나요? 취미라 함은 정말 제가 가진 여유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제 시간의 전부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아주 조금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 아니겠나요? 저는 그 망할 취미 생활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정도에 있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쭉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어요. 저희 외가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셨고, 친가는 그 농작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죠. 서로 시너지가 좋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결혼시켰는데, 그게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외가의 농장들은 외삼촌이 마타 운영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친가의 사업을 물려받아 농작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논과 밭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차를 타고 10분만 나가게 되면 시내가 있었기 때문에 학원들도 있고 커다란 마트도 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정말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면서 잘할 수 있었어요. 물론 서울에 있는 다양한 학원들과는 퀄리티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어릴 때 배우는 것들은 전부 취미생활이나 다름없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닌 학원들로도 충분했죠. 저는 사실 그 동네에서 사는 삶에 무척이나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를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저에게는 오빠가 있었고 오빠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진로에 대해 무궁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알고 있는 직업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운이 좋게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동네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서울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취직을 한 곳은 대기업 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이었어요. 저는 사실 부족함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골에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주어지는 일은 열심히 해냈지만 그러면서도 속 안에서는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남들에 비해서는 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흥미거리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대기업이라는 네임밸류도 있었고 매장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일을 하는 게 무척이나 즐겁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비스직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일을 하면서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매장 관리직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매니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지요. 저는 서울에 정착을 한 이후 순탄하게만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주 불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받는데 진상 고객 하나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 진상 고객을 응대하며 어떻게든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 물건을 들고 와서 그것도 사용감이 있는 화장품을 들고 와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난리를 친 것이지요. 상식 밖의 요구를 하며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저도 차분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아니, 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 화장품을 쓰고 얼굴이 뒤집어졌다고.
피부과를 다녀야 하는데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야. 대기업 이름만 믿고 화장품을 구매해서 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피부과 치료 비용 수천만 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해줘. 고객님, 그건 어렵습니다. 피부과 진단서에서도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답이 들어있지 않고요.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소견이 써 있잖아요. 내가 평소 먹는 음식 그대로 먹고 바뀐 거라고는 이 화장품 하나인데 당연히 이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 지금 내가 무슨 진상 고객이라도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 이거 인격 모독이야? 내가 너도 고소할 거야.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응대를 했지만 진상 고객의 도가 넘는 요구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매장에서 언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상 고객은 대기업이랍시고 일가의 고객을 무시한다고 난리를 쳤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며 매장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갑질을 하는데 누가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진상 고객을 어르고 달래고 했죠. 저야말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결정권 없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했다지만 진상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진상 고객의 일부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이가 없게도 책임은 전부 제가 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 떠넘기기를 한 거죠.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그 진상 고객과 회사의 방침에 상처를 입었고 트라우마를 입게 되었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눈에 봐도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천천히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분노하며 소송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저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 결과를 얻게 되었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단순히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도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개천에서 태어난 용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오직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남편을 변호사로 키워낸 분들이셨습니다. 남편은 성공이 본인만의 노력이 아니라 시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시고 헌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성품에 깊이 매료가 되었고 저희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연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죠. 남편의 집안과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늘 항상 넉넉하게 살림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시댁은 정말 남편에게 빈대를 붙어야 할 정도로 돈이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아직도 낡은 연립주택에서 지내시며 오로지 우리 남편이 커다란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서 월급 몇 천만 원씩 받아오기만 기다리시는 분들이셨어요. 특히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비치셨죠. 물론 저희 집안이 사업을 하시는 집안이라는 걸 알고 더욱 더 속내를 비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해도 집안에 저런 어른이 있으면 살면서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시아버지 되실 분은 지병도 있으시다며 결핵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폐도 안 좋다고 하던데 네가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결혼하고 나면 그이가 신경 쓸 일 하나도 만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도 뭐
며느리로서 적당한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이가 변호사니까 제가 내조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 물론 사위야 성품이 바르고 듬직한 것 같지만 그게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잖니. 시댁도 결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가 좋다니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마는. 친정엄마께서는 은근히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지만 이미 남편에게 푹 빠져버린 저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고 저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 후 친정 부모님께서 예상을 하셨던 대로 남편은 시댁에서 해오는 요구들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남편의 성공을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저희 부모님께 말이죠. 사돈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죠. 대단한 놈이라고요. 저희 집에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지 혼자서 죽어라고 공부를 하더니 떡하니 변호사가 된 놈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사돈도 우리 아들에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박박 지원도 해주시고요. 아니, 물론 이렇게 아들을 키운 저희에게도 돈 많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아파서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하고 아유, 제가 기댈 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돈 좀 지원해주라는 말을 은근히 돌려서 하는데 저희 부모님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우리 딸이 시집살이라도 당할까봐 늘 사위 눈치를 보시면서 사위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픈 시아버지의 약값이다, 병원비다 하면서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셨죠.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경제적인 부담을 전부 지게 되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어려워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하셨죠. 아니,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젊고 체력도 좋은 나이에 집에서 놀고만 있는 건지. 아니, 물론 우리 아들에겐 내주가 필요하기도 하다만 사회생활하면서 남편 밥 차리고 옷 챙겨주고 집안일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겠니? 저도 취직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긴 한데 그이가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천천히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돈은 우리 아들이 혼자 벌고 남편 등골 뽑아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조를 하고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빈대를 붙는다니.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아이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비난하셨고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을 때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농업 관련 사업은 그동안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지역 내에서 확장하면서 여러 규제와 법적 이슈가 생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업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경험이 많았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문제는 아버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문제로 인해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 규제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공장이 운영되지 않으면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차질이 생겨 농민들과 계약한 대규모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달째 공장은 가동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심하셨고 가족들 역시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남편이 나서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결혼 초기부터 장인어른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거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 당신 중요한 소송이 하나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 문제까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 텐데. 당연히 장인어른 사업 문제가 뭔지 아니겠어. 나한테 맡겨달라고 말씀 꼭 전해줘. 남편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결혼을 강행한 만큼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계속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굴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도 남편에 대해 점점 실망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죠. 남편은 본래 환경법과 관련된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우선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문제가 된 환경 규제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이전의 유사한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남편이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환경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환경단체와의 회의를 주도하며 아버지의 공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의 폐기물 처리 방식을 혁신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두 번째 전략은 법적 대응이었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사업이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법적 근거를 철저히 파헤치기 시작했죠. 남편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일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공장은 가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납품 일정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상황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공장은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 환경단체와의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거든요. 공장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아버지의 사업은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었지요. 지역 주민들도 남편이 제안한 방안에 만족했고 민원은 모두 철회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뛰어난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남편의 개입을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셨지만 남편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점차 신뢰를 가지게 되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남편을 가족으로서 변호사로서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남편은 아버지에게 더 깊이 신뢰를 얻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시댁에서는 저를 무시하며 구박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쓴 남편의 모습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이었죠.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믿음직스러운 사위로 인정을 하시면서 큰 도움을 주시고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집을 구한다고 대출을 받았던 돈을 한 방에 갚아주시게 되었죠. 자네가 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줬는지 내가 이번에 잘 봤네. 우리 딸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었지만 자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밤낮 없이 힘쓰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내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 아이 물론 우리 딸을 위해서 이 빚을 갚아주는 것도 있지만 자네가 한 일이 대단해서 내가 갚아주는 것도 있네. 장인어른, 제가 면목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계기로 금전적으로 크게 지원을 해주시고 나니 시댁에서도 저에게 빈대를 분내만에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보이던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일이라 아버지께 크게 감사함을 느꼈죠. 그 이후에 남편도 뭔가 눈치가 보이고 느껴지는 게 있었는지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던지 저에게 잔소리를 하면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시어머니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멈추진 않으셨어요. 결혼을 한 이후
몇 년 동안 저는 시댁의 그런 압박 속에서도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탓일까요? 아니면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탓일까요? 남편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며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남편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일을 핑계로 바깥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에 있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몰래 사람을 붙여보기도 하고 자는 사이에 휴대폰 지문 인식을 몰래 열어 뒤져보기도 했지만 바람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업무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늘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남편은 변호사로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을 맡고 있었고 그만큼 책임도 컸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서재방에 틀어박혀서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고 제가 막 들어갈 수 없게 방문도 잠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밤 11시, 12시까지 서재에 있던 남편은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잠이 들 때까지도 안방에 오지 않곤 했죠. 남편의 이런 행동은 저의 걱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면서 대답을 회피하며 피곤해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고민은 쌓여만 가고 저도 계속해서 남편의 눈치만 보게 되었죠. 결혼한 지 고작 4년이 지났을 뿐인데 어쩌다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저도 매일 밤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예, 너는 도대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니? 분명히 우리 아들을 닮았으면 적어도 판검사, 아니 나랏밥 먹는 중요한 인물이 될 텐데 너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말이다, 다음 달에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꽃구경하러 가기로 했으니까 돈 좀 보내라. 한 100만 원이면 되겠다. 내 계좌 알고 있지? 내일까지 보내도록 해. 네? 꽃구경을 하시는데 1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어머님, 이번 달에 그이가 돈을 좀 써야 한다고 저에게 생활비를 적게 주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뭐야? 아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그 정도 돈도 못 준단 말이니? 너는 애가 생활비를 다 어디다 쓰길래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아들이 무려 변호사인데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고생고생해서 키웠는데 그 정도 돈도 못 받아? 내가 이 정도 효도는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만큼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아들을 키웠는데. 물론 어머님 노력이야 익히 들여서 알고 했지만 이번 달에는 그이가 들어가야 할 돈이 많다고 했어요. 저에게도 생활비를 적게 준 걸 어떻게 해요? 너희 무슨 땅이라도 샀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무슨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고 그래? 나 모르게 재산을 따로 빼달리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1,0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100만 원은 나에게 못 줄 이유라도 있는 게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이실직고를 할 테야. 어머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이가 돈 쓸 일이 있다고만 말을 해줘서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아이고 화상아, 내조를 잘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 이래서 우리 아들이 내놓으라는 법률사무소에 이직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아들은 능력 빵빵한데 마누라 내조 하나 제대로 못 받아서 더 큰 물에서 못 노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됐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마. 시어머니의 돈 타령, 남편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매번 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죠. 아들을 변호사로 키운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없는 살림에 고생고생해서 개천용 만든 거 누가 모른답니까? 그런데 신혼 초와는 달리 남편이 저에게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정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그래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걸 보면 바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생활비를 적게 받는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신 건지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죠.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받으시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제가 모종의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서 대화도 단절한 채 각방을 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부부싸움을 한 지 2개월 가까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댁도 남편도 전부 꼴보기 싫다고 생각하고 죄다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줄기차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싹 다 차단을 해버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급한 일이라면 남편을 통해서 전달해도 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집까지 찾아와 씩씩거리며 문 열어 하고 외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래도 집 앞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내는 건 양심에 찔리는 일이라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아니 넌 집에서 뭘 하고 있는데 내 전화도 싸그리 무시를 하고 그러니? 네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우리 아들 돈이나 써가며 펑펑 놀고 있는 주제? 아 벌써 몇 번째야? 아이 소식도 없어. 도대체 네가 며느리로서 무슨 도리를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길래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얼씨구 이것 봐라. 그 말투는 뭐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내 마음대로 방문도 못하니? 너 설마 지금 이 집 대출금 네 친정에서 갚아줬다고 우리 아들한테 유세라도 떨고 있는 거야? 변호사인 우리 아들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집 대출금 저희 친정에서 갚아준 걸로 유세를 떤 적이 있나 없나? 당연히 착한 우리 아들이 고지고대로 나한테 이야기를 할 일이 있겠니? 내가 너한테 잔소리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 착한 아이인데 너랑은 성품 자체가 다르다고. 어머님, 그래서 오늘 오신 용건만 말해주세요. 저 피곤해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신랑이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야 며느리가 아주 시어미를 잡아먹게 생겼네. 뭐라고? 피곤? 아니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뭐가 피곤하다고 그러니? 밖에서 열심히 소송과 싸우고 있는 우리 아들이 피곤하다고 하면 모를까? 아주 그냥 편안하게만 사니까 어떤 게 진심으로 피곤한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오자마자 팔짱을 떡하니 끼고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그 모습이 예전에 만났던 진상과 겹쳐지는데 정말 트라우마가 다시 돋아나는 것 같았다니까요. 매번 볼 때마다 얼마나 적응이 안 되던지 시어머니만 만났다 하면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저는 딱히 시어머니께 예전처럼 알랑방귀를 끼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표정을 짓고 뭐 때문에 오신 건지 용건만 말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물론 제 태도가 잘한 건 아니었죠. 며느리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어머니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그렇지만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님, 혹시 돈 얘기하러 오신 거면 그 일랑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주는 생활비가 반토막이 났고 그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 손 벌려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한테 돈 얘기 꺼내지 마세요. 뭐가 어째? 너 그렇게 말을 하는 꼴이 꼭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뭐 딴짓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디 그럴 위인이야? 아, 물론 변호사니까 좋다고 들러붙는 애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거도 없이 그러면 안 되지. 어머, 왜 어머님이 발끈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만 했는데 제가 언제 그 인간이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했나요? 증거 이야기를 왜 꺼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는데 왜 혼자 오해를 하고 그러세요? 그 인간? 너 지금 우리 귀한 아들한테 그 인간이라고 그래서? 나 참 기가 막혔어. 다른 여자들은 자기 직장 떡하니 가지고 있어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떨까 봐.
너 같은 백수 하찮은 며느리 들어온다고 하길래 환영한 거다. 집안에 돈도 좀 있고 우리 아들 지원 팍팍 해주겠거니 싶어서 냅다 환영했더니 집 대출금 갚아준 이후에 친정에서 뭐 해준 것도 없지 않냐? 부부가 결혼을 했고 번듯한 직업도 있으면 저희끼리 알아서 생활하는 법을 배워가야죠. 언제까지 친정에 손을 벌리나요? 그런 어머님께서는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요? 매번 생활비 얻어가기 바쁘셨지 지원해주신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염치 없으신 거 아니에요? 매번 저희 친정에 돈만 바라고 그이 키움값이라고 생활비 얻어타 가시고. 뭐야? 생활비를 얻어가기 바빠? 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 말이야. 감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어디 나를 거지 취급을 하고 있어? 어머, 그렇게까지 비약한 적 없어요, 어머님. 자꾸 괜한 트집 잡지 마시고 오늘 왜 찾아오신 건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조상님 내가 며느리한테 구박이나 받으려고 이 꼴이나 보려고 내 아들 귀하게 키우고 변호사 시켰나. 아이고 억울해라. 괜한 트집? 내가 우리 아들 어떤 취급받으면서 사나 보러 왔다. 왜? 집안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야. 이러고도 네가 변호사 와이프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어머님은 제가 변호사 와이프로서 어머님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고 말고 그래도 내가 기회를 한번 주려고 찾아왔더니 아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앉아있으니 내가 기회를 주고 싶게 생겼나? 기회라니요? 무슨 기회요? 무슨 기회겠니? 네가 우리 아들의 와이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고개를 딱 쳐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입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나오려나 기대감까지 들었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실망을 시키는 법이 없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큼큼 목을 가다듬고 말씀을 이어가셨죠. 그러더니 저에게 책자 하나를 쓱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만 무슨 최고급 실버타운, 최저가 분양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팜플릿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최저가 분양? 실버타운이면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 아니에요? 맞다. 요즘은 아파트 형식으로 나와서 밥도 주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노인들 모아놓고 케어도 다 해준다고 하더라. 마트도 가깝고 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최저가로 분양을 한다지 뭐니. 네 시아버지 몇 년째 죽지도 않고 골골거리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요양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요? 저한테 주신다는 기회랑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 아들이 능력 좋은 변호사잖니. 너네 친정사업 여전히 잘 되고 있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돈 총각이 사업 물려받을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나 기대를 했더니 아무 소리도 없대. 기억은 하고 있지? 너네 친정사업 쫄딱 망할 뻔했을 때 우리 아들이 소송 맡아서 해결을 한 덕분에 지금까지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던 거 아니니? 사실 그 말은 사실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사업장에 환경운동가들이 반발을 하고 시위를 열면서 곤란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남편이 해결을 해준 덕분에 아버지 사업이 몇 년째 굴곡 없이 잘 이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자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이 덕분에 아버지 사업의 위기가 넘어가지긴 했죠. 그런데요? 뭘 그런데요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들에게도 사업 지분을 준다던가 뭐 돈을 좀 쥐어준다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사돈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처리해줬는데 입을 씻을 수가 있는지. 저희 집 대출금 갚아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만데. 그것도 저희 친정에서 남편 능력 인정하시니까 주신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왜 갚아주셨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은 훨씬 더 많은 거 아니고? 당연히 사업 물려준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아들한테도 뭐 해주는 건 아닌가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니 내가 좀 찾아 먹어야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 실버타운 말이다. 계약했다. 일단 계약금 2억부터 보내고 잔금은 3개월 뒤에 내라고 하던데
내가 당장 2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니? 친정에다가 얘기해서 2억 가지고 와라. 실버타운을 계약을 하셨다고요? 계약금이 2억, 잔금은 또 따로 있고요? 그걸 지금 그이도 아니고 저희 친정에서 가지고 오라고요? 왜 똑같은 말을 2번 하게 만들어? 아, 맞다. 잔금이 얼마라더라? 6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계약금이 우선이니까 그 내일까지 2억 해와라. 2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당장 내일까지 구해오라니요. 네 친정에 그럴 돈도 없어? 사업한다는 사람이 그 정도 돈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아, 잔말 말고 내일까지 2억 가지고 와.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다 너. 어디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변호사랑 살 생각을 해? 너 말고도 날고 있는 여자들 줄을 섰다. 너를 선택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혼당하기 싫으면 내일까지 꼭 가지고 와라. 그 소리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저는 저한테 미리 2억을 맡겨둔 줄 알았어요. 이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이혼 당하기 싫으면 2억을 가지고 오라는 게 이거야말로 날강도가 따로 없죠. 제가 기가 막혀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실버타운 계약서까지 던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오늘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 병수발 들기도 힘들고 하니 최고급 시설에 들어가고 싶다고 저에게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핑계 하나하나 얹어가면서 타당한 이유인 척하면서 말이죠. 거기 보면 계좌 적혀 있지? 내 이름으로 송금해야 한다. 2억이야, 2억. 어머님, 잠시만요. 저도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말을 못했었는데 제가 호구도 아니고 눈 뜨고 2억 뺏길 순 없잖아요. 저는 서랍 안에서 시어머니께 드릴 서류를 가지고 왔죠. 시어머니께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그 앞에 제가 준비한 서류를 드리며 싱긋 웃었죠. 어머님, 이혼당하기 싫으면 2억 가지고 오라고요? 전 못 가지고 오겠는데요. 아니, 안 가져와도 되겠는데요. 이미 이혼했거든요. 이거요, 이거 판결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랑 뭘 해? 이혼? 이혼을 했다고? 아, 왜 같은 말을 2번 하게 만드세요? 예, 이혼했어요. 거기 서류 보면 써 있잖아요. 이혼 판결문이라고. 그리고 무려 제가 승소했답니다. 아니, 이혼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왜 같은 집에서 살면서 사람을 속이고 그래?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왜 패소를 했다는 거야? 너 얼른 말해. 거기 다 써 있는데 읽기 싫으시면 제가 친히 말씀을 드려야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앞전에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남편이랑 저랑 모종의 이유로 싸웠을 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매일같이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고 뭘 하는지 내내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정신을 놓고 있었던 남편이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를 하고 능력도 인정 못 받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수입료는 줄어들고 건수도 줄어들고 생활비도 줄어들게 됐으니 저는 화가 많이 났죠. 그런 와중에 아주 중요한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저는 당연히 그 재판 한 번만 잘하면 다시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달력에 동그라미도 쳐놓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날 남편이 오후 3시쯤 집에 와서는 서재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재판이 오전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 끝나고 적어도 밤 8시에서 9시는 되어야 퇴근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오후 3시에 룰루랄라 집에 와서는 서재 문을 잠그고 들어갈 줄 알았겠냐고요. 제가 놀라서 서재방 문을 막 두들겼어요. 남편이 잔뜩 짜증을 내면서 나오더라고요. 아유, 왜? 나 지금 바쁜데 무슨 할 말 있어? 빨리빨리 용건만 간단하게 해주고 나갔으면 좋겠어. 나 할 일 있단 말이야. 당신 오늘 중요한 재판 있었잖아. 오후부터 재판 일정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왜 지금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건데? 재판은 밀린 거야?
그러자 남편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하더니만 갑자기 저에게 그 재판은 미뤄졌다고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남편이 그 중요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출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소송건이 취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판 날짜를 까먹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정말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변호사로서 의무를 저버릴 만큼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재판 날짜를 까먹는단 말입니까? 저는 추궁을 했죠. 변호사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는 거야? 재판 날짜를 잃어버리는 변호사가 세상에 어딨어? 뭔 짓을 하길래 요즘 하루 종일 서재에서 안 나오는 건데. 아이 그냥 취미생활 좀 즐기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당신한테 허락받고 보여주고 해야 해 진짜? 취미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죠. 그렇게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 인간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중요한 사건에서 연이어 패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였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 남편의 고객들은 물론이고 동료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법률사무소에서도 내내 졸기만 하고 어리 빠진 사람처럼 정신 놓고 있으니 다들 집안에 우환이라도 있냐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진실을 알게 되었죠. TV장 서랍에서 서재방 열쇠를 찾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뒤 몰래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들어가자마자 알아차릴 줄 알았는데 이 인간 귀에 헤드셋 같은 것을 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는 듯 했습니다. 뭔 짓을 하고 있나 살금살금 뒤로 가서 지켜보니 이 미친놈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헤드셋을 끼고 누구랑 그렇게 낄낄거리는지 제가 오는 소리도 못 들었던 겁니다. 정말 저는 황당해서 남편의 헤드셋을 벗겨버렸어요. 매일같이 서재에서 뭘 하길래 정신 놓고 다니나 했더니 고작 컴퓨터 게임이었어? 이걸 하려고 지금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이치 뭐야? 방문 잠궜는데 이걸 어떻게 연 거야? 어떻게 열고 여기 들어왔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당신이 재판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같이 서재에서 방문 잠그고 지랄을 한 게 이 게임 때문이었냐고. 미쳤어? 게임에 미쳐서 현실은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현실의 삶보다 게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미쳤냐고. 아이씨 취미 생활이잖아 취미. 매일같이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는데 이 정도 낙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럼 대충 취미로만 즐겨야지 인간아. 재판까지 까먹을 정도로 게임에 미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취미가 아니잖아. 당신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 놈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해 현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고 뭐고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얼빠진 놈처럼 굴었던 것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게임 중독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재미가 있길래 이 게임에 미쳐서 현실의 삶을 다 내팽겨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결혼까지 한 남자가요. 2년이 미쳤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자라고? 아니 너는 변호사식이나 되는 우리 아들이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니? 저도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네요. 글쎄 왜 생활비를 적게 주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찌 아니? 나는 그죠. 나한테도 용돈을 아껴서 주길래 나는 네가 사치라도 부리는 줄 알고 있었지. 아니요. 그럼 억울하진 않죠. 글쎄 게임에 소위 말하는 현질, 현금을 투자해서 아이템 같은 걸 세게 만들고 있어서 돈이 없었던 거예요. 월급 벌어다가 전부 게임 머니 투자하는 데 쓴 거라고요. 돈을요 허공에 날리고 있었다고요. 남편은 현질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강해지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고 게임 속 안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까지 자랑을 해대며 유세를 떨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게임을 걸린 이후에
어느 날 남편이 눈가에 멍이 들어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 머리도 부스스한 게 어디서 난투전이라도 벌인 건가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남편이 멋쩍어 하면서 말을 하대요. 아니, 내가 오늘 현피라는 걸 떴는데. 현피? 현피가 뭔데? 찾아보니까 현실에서 싸우는 걸 현피라고 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게임 내에서 변호사라고 자랑을 하자 어떤 사람이 딴지를 걸었대요. 변호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냐고, 백수 아니냐고요. 남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변호사 배지를 보여주겠다 어쩌겠다 싸움이 붙어서 실제로 만나서 주먹 다짐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안 할 짓을 하고 있으니 제가 제정신으로 이 인간이랑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이가 40인 사람이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변호사네 아니네 하면서 주먹 다짐을 했다니 말문이 막혔죠. 남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직업적인 책임감은 전부 어디로 간 건지 제가 알던 남편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게임을 걸린 이후부터는 당당하게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중독이라는 거 정말 위험한 거더라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욕설을 뱉어가며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주먹 다짐을 한 이후에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제 얼굴까지 빨개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고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실에서 계속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생활비도 줄어들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현질인지 뭔지를 한다고 있는 돈도 다 털어갔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게임을 지우라고 했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게임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고 저와의 대화도 단절해버렸어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모습을 참아주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처음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임을 지우던지 나랑 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골라줬으면 좋겠어. 나랑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앞으로 게임은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말에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게임을 포기하지 못해서 저랑 이혼을 하겠다는 인간이랑 뭘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결말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저희 사이에 신뢰와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죠. 아직 전세 기간이 두어 달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까지는 아이가 없으니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테고 남은 한 달 동안 짐 정리도 하고 각자 집안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결론을 지었어요.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전세를 미리 빼면서 집주인과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세 자금은 대부분 아버지께서 갚아주신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따지고 보면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친정에 알렸는데 남편은 시댁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하긴 지가 무슨 낯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시댁 연락도 저는 받지 않았고 차단까지 해버린 거죠. 그 사실을 모른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찾아 집으로 오신 거고요. 아무것도 몰랐으니 2억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으신 겁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란 말이야. 우리 아들이 게임에 눈이 돌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아이고, 이 미친놈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시어머니께서는 실신이라도 곧 할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서 온몸을 비틀기 시작하셨어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잘났다고 으스대던 아들이 게임 중독자라니 게임에 빠져서 변호사 일도 똑바로 하지 않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 인간이었을 텐데요. 변호사로 키우기 위해 했었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건지 저희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변호사 아들 가진 유세를 저에게 얼마나 떨었었나요? 저는 오히려 고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당당하게 2억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을 시키겠다니 기가 막혔죠. 어머님, 이제는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를 일도 없겠지만 그 인간 저는 포기했어요. 어머님이 개가천선시켜서 다시 장가를 보내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이제 나가주세요. 부지런하게 저도 짐 정리해야 해서요. 아니,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런 법이 어딨냐. 우리 아들 다시 제정신으로 돌려놓든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저라고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그 인간 절대로 못 고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때리든지 가두든지 고치시고 저는 이만 손 뗄래요. 아이고 며느리야. 네가 내 며느리인데 어딜 간다고 그래. 어떻게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앞으로는 잔소리 하나 마. 제발 우리 아들 정신이라도 좀 차리게 해줘.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저는 그딴 인간 트럭으로 한 트럭도 안 가져요. 며칠 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우리 아들 돌려내라고 윽박도 지르고 하셨고 그 사이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과 약속했던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세 자금을 돌려받고 약속대로 저는 위자료 인셈 치고 그 돈을 전부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전세 자금까지 모조리 가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붙잡고 그 돈이라도 뚝 떼어달라고 요구를 하셨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고 싹 무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돈이고 제 위자료인데 그걸 왜 뚝 떼어서 시어머니랑 나누나요? 그 잘난 변호사 아들에게 받으시라고 했더니만 만견자실 하시더군요. 저는 그 돈을 들고 충청도에 있는 친정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은 위로도 받고 싶고 해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죠. 부모님과의 유대감도 더 커지게 되었고 제가 떠나 있었던 시간들이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만큼 황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신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게임 중독은 고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그 인간들이랑 인연을 끊게 된 것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정말 어이없이 이혼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제 인생 잘 가꾸며 살아볼게요.